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인생 교과서 시리즈 12권 베토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제 고난을 딛고 환희로 나아가라. 민은기 주대창 공저 21세기 북스 출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인류의 스승 베토벤에게 던지는 삶의 질문들과 그 명답들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모든 불행을 물리칠 불멸의 사랑을 꿈꾸다. 민은기.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니.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즐거운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의 정의가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베토벤을 행복과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대받던 어린 시절, 가족 간의 불화, 음악가에게 치명적인 청각장애, 갖가지 질병,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잦은 충돌, 평생 계속된 독신 생활 등은 그를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상징처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남아있는 초상화 속 베토벤은 대부분 성난 표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이지 행복한 표정은 없다. 그렇다고 베토벤이 늘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 일생이 아무리 불행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다. 1812년 일기장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랑,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신이시여, 제가 진정으로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 주소서. 이것은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에게 쓴 편지의 수신인으로 추정되는 안토니 브렌타노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5년 만에 그의 딸 막시밀리안을 우연히 보게 된 날 밤 쓴 것이다. 베토벤이 남긴 수많은 편지 중에서 이른바 순수한 연애 편지는 이 불멸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 단 3통뿐이다. 베토벤의 사후 비밀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수신인은 물론 편지를 쓴 연도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쉰들러가 그것을 빼돌려 자기 집에 보관하다가 1840년이 되어서야 수신인은 줄리에타 귀차르디이며 이 편지가
1806년에 붙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토벤은 1801년 줄리에타 귀차르드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해 11월에 친구인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게 일어난 변화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 소녀 덕분이네. 현재 나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네. 내 평생 처음으로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네. 비록 신분상의 이유로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베토벤은 그녀에게 월광 소나타를 헌정했으며 그녀를 잊지 못해 그녀의 초상화가 들어간 상하 장식을 일생 동안 책상 위에 두고 지냈다. 따라서 당시 쉰들러의 주장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곧 편지의 내용과 1803년 11월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해서 나폴리에서 살고 있었던 그녀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쉰들러는 1860년 베토벤 전기를 발간하면서는 이 편지가 1803년 이전에 쓴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872년 최초로 신뢰할 수 있는 베토벤의 생애를 재구성한 전기 작가인 타이어가 이를 반박하고 불멸의 연인의 정체는 의문에 속하지만 테레제 브룬즈빅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주장했다. 이후 불멸의 연인의 정체는 베토벤 연구가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새로운 후보들도 속속 추가되었다. 테레제 브룬즈빅은 귀차르드의 조카이자 요제피네 브룬즈빅의 동생이다. 요제피네는 30세 연상인 요제프 다임 백작의 미망인으로 1804년에서 1806년 사이에 베토벤과 사랑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1807년에 이들 사이는 멀어지고 베토벤은 테레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10년 요제피네는 스카켈베르크 남작과 재혼했으며 테레제는 자신의 초상화에 드문 천재, 위대한 예술가, 선한 인간이라는 말을 새겨 베토벤에게 선물했고 베토벤은 평생 이것을 보관했다. 테레제와 베토벤 사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1972년 메이너드 솔로몬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테레제 브룬즈빅이 가장 강력한 불멸의 연인 후보였다. 특히 베토벤의 수많은 전기 가운데 베토벤 숭배와 우상화의 결정판을 집필한 저자 로맹 롤랑은 그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이 두 사람이 1806년 5월 약혼을 했다는 등 이들의 관계를 과장하기도 했다. 불멸의 연인이 허락한 짧은 행복. 솔로몬에 의해 최종적으로 불멸의 연인으로 밝혀진 여성은 1806년 5월
그때까지 어떤 전기 작가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토니 브렌타노다. 안토니 브렌타노는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학자이며 미술품 감정가였던 요한 폰 비르켄슈터크의 외동딸로 빈에서 성장했으나 1798년 19세에 프랑크푸르트의 상인인 프란츠 브렌타노와 결혼한 후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상업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빈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졌다. 1809년 부친이 위독하자 애들을 데리고 빈으로 왔고 남편도 곧 이들을 뒤따랐다. 안토니가 베토벤을 만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둘은 안토니의 시누이인 베티나 브렌타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처음에 이들의 관계는 베토벤과 브렌타노 가족 간의 우정으로 시작되었다. 베토벤은 피아노 연주로 가족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브렌타노가의 아이들은 선물을 가지고 베토벤의 하숙집에 놀러가는 등 가족 전체가 베토벤과 친하게 지냈다. 안토니는 부친이 남긴 엄청난 수집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가족을 3년 동안 빈에 남게 했다. 빈에서도 안토니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베토벤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를 찾아 옆방에서 피아노를 들려주고 연주가 끝나면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 즈음 베토벤에 대한 안토니의 감정이 숭배에서 사랑으로 변했던 것 같다. 그녀는 베토벤에게 먼저 청혼을 했고 이에 베토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나 끝내 그녀 남편과의 교분을 저버리지 못했다. 베토벤의 절친인 프란츠 베겔러가 베토벤이 일생 동안 사랑에 빠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베토벤은 늘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그 사랑을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안토니 브렌타노는 베토벤을 남자로서 전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여성이었다. 또 어떠한 유보도 없이 그를 자신의 연인이라고 말한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베토벤은 드디어 한 여성의 조건 없는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았다. 베토벤은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 비록 그녀와 결혼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편지를 썼다. 날짜는 어느 해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7월 6일 아침이라고 적었다.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바로 나 자신이여. 당신은 내가 나와 당신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구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일체가 된다면 당신은 나처럼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요. 더구나 오늘은 지난 며칠 동안 나 자신의 삶에 관해서 내가 심사숙고한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니.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서로 밀착되어 있다면 이런 생각 같은 것은 전혀 하지도 않으련만. 내 가슴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 터질 것 같소. 이따금 내겐 말이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오. 기운을 내어 나의 진실, 나의 유일한 보물, 나의 모든 것으로 있어 주오. 내가 당신에게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리라 믿소. 우리를 위해 그래야만 하는 것,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쓴 날 저녁에 썼다.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구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여.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은 나와 함께 있다오. 우리 둘을 위해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보겠소. 무슨 삶이 이런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없다면 내가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또한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기를 바라지도 않건만.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겸손,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오. 당신이 토요일 저녁이나 내가 띄운 첫 편지를 받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울음이 복받친다오. 날 더욱 사랑해 주오.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더욱 강해진다오. 부디 당신의 마음속 생각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오. 잘 자오. 이제 나도 씻고 잠자리에 들 것이요. 이처럼 가깝게 있는데 그처럼 멀다니. 우리들의 사랑이야말로 진실로 천상의 건축물이 아니겠소. 천국의 천장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겠소. 베토벤은 이튿날 아침부터 그녀에게 세 번째 편지를 쓴다. 안녕. 내 불멸의 연인이여. 난 아직 침대에 있는데 내 생각은 그대에게로 날아가오. 때로는 즐거워하고 그러나 또다시 슬픔에 잠겨 운명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고대하면서 말이오. 어떤 누구도 정령코 내 마음을 차지할 순 없어. 결코. 오, 신이여. 어째서 이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헤어져 있어야만 하나요? 나의 삶은 비참한 것이요. 그대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서 나를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었고, 동시에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이 나이에 나는 안정되고 조용한 생활이 필요하오. 우리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소. 나의 천사여. 그리고 불멸의 연인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는
날 사랑해 주오. 오늘도 어제도 이다지도 눈물에 젖어 당신을 그리워한다오. 그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여. 잘 있으시오. 아, 계속 나를 사랑해 주오. 결코 당신 애인의 가장 충실한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주오. 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안토니 브렌타노와 헤어진 후 베토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 이후 그에게는 단 한 건의 연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토벤이 고독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오 신이여,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시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인생의 스승은 누구인가? 베토벤을 만든 베토벤 인생의 스승들. 민은기. 인생을 성장시키는 절대적 존재, 스승. 베토벤에게 처음으로 음악을 가르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1774년 베토벤 나이 4세 때부터 그의 아버지 요한은 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그의 음악 교육은 종종 강압적이었고 모차르트가 그의 부친인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받았던 것처럼 체계적이지도 못했다. 그래도 베토벤은 4년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첫 공개 연주회에서 여러 곡의 협주곡과 삼중주를 연주할 수 있었다. 베토벤의 행운은 1779년 10월 그의 어린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네페를 만난 것이다. 네페는 햄리츠 출생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처음에는 법률을 공부했으나 독일 징슈필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아돌프 힐러에게서 작곡과 지휘를 배웠다. 그리고 작센에서 지휘자로 데뷔한 이후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네페는 1782년 본의 쾰른 선제후 궁전의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되었는데 베토벤을 자신을 보조하는 궁정 악단의 오르간 주자로 임명했다. 처음에는 무급이었으나 2년 후인 1784년에 베토벤은 정식으로 연봉을 받는 궁정의 제2 오르간 주자가 되었다. 네페의 영향은 어린 베토벤에게 절대적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베토벤의 성장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C.P.E. 바흐를 높이 평가했고 모차르트를 종종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도 했던
네페의 음악관도 베토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칼뱅 교도였던 네페는 가톨릭 영향권인 라인란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을 베토벤에게 가르쳤다. 네페는 재능이 뛰어난 제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10살 베토벤의 습작 드레슬러 주제에 의한 9개의 변주곡의 출판을 주선하기도 했다. 또한 1787년 7월 베토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네페는 베토벤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엘레오노르 폰 브로이닝 부인과 자녀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브로이닝 부인은 베토벤보다 10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베토벤을 자식처럼 돌봐줌으로써 어머니의 빈 자리를 대신해 주었다. 이 가문과의 교류는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베토벤은 11세가 되던 1787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의 해박한 학문적 지식은 대부분 독학과 토론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베토벤의 외국어 실력은 좋은 편이었다. 프랑스어는 아주 능숙했고 라틴어와 이탈리어도 독해가 가능했으며 영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자연수의 덧셈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 실력이 낮았고 철자법에도 매우 서툴렀다. 예를 들어 그가 남긴 메모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11을 계산하기 위해 2분의 1을 세로로 11번을 써놓고 하나씩 더해서 답을 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답도 정답이 아니었다. 그가 적은 답은 10과 2분의 1이었다. 1789년에 베토벤은 막시밀리안 선제후가 새로 설립한 본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수강했다. 이때 그는 루소와 백과 전서파의 계몽주의 사상을 접했다. 어떻게든 닮고 싶고 넘어서고 싶은 스승. 어려서부터 제2의 모차르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베토벤이 가장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음악가는 역시 모차르트였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제자가 되어 음악을 배우려고 떠났던 1787년 빈 여행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허무하게 한 달 만에 돌아와야 했으며 이 여행 때문에 오히려 빚만 지게 되었다. 베토벤의 2차 빈 방문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1년 후인 1792년 11월에야 이루어졌다. 원래는 빈에서 공부를 마친 후 선제 후 궁정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1792년 10월 프랑스군이 마인츠를 점령하자 1794년에 막시밀리안 선제후가 본을 떠나면서 쾰른 선제후령과 본의 궁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베토벤은 다시 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베토벤은 빈에 오기 전에 이미 당시 유럽 최고의 대가로 존경받던 하이든이 제자로 받아준 상태였다.
2년 전 하이든은 잘로몬과 함께 런던으로 가는 길에 본에 들렀을 때 베토벤이 요제프 2세의 서거에 맞추어 작곡한 장송 칸타타를 매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하이든의 작곡 수업은 대위법 중심이었다. 빈에서 베토벤이 하이든에게 배운 것은 작곡뿐이 아니었다. 귀족들에게 후원을 얻는 방법 등 작곡가로서의 생존 능력을 터득했다. 하지만 베토벤과 하이든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패기에 찬 젊은 베토벤과 노장 하이든은 일단 성격 면에서 맞지 않았다. 게다가 베토벤은 하이든이 런던 음악회 등으로 너무나 바빠서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1783년 초 베토벤은 하이든 몰래 빈의 유명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요한 셴크를 찾아가 대위법을 배웠다. 셴크에게 배우면서 베토벤은 하이든이 내주었던 대위법 숙제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본 시기에 써두었던 작품들을 새로 작곡한 것이라고 속이고 그에게 거짓 구실을 대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 제자를 방치한 하이든도 문제가 있지만 베토벤 자신도 정직하고 성실했던 제자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1784년 1월에는 두 번째 런던 여행을 떠나던 하이든이 먼저 베토벤을 유명한 저술가였던 요한 게오르크 알브레이츠 베르거에게 소개해서 이듬해 초까지 1년간 대위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알브레이츠 베르거는 다소 완고했지만 헌신적으로 베토벤을 지도했다. 덕분에 베토벤은 기존의 전통적인 음악의 엄격한 대위법 원칙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베토벤은 살리에리를 만나 성악 및 오페라 작곡법을 배웠으며 페르스터에게 현악 사중주 작곡의 기초를 배웠다. 또한 크름 폴츠에게 바이올린도 배웠다. 이후 하이든에 대한 베토벤의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은 1793년부터 1795년까지 작곡한 자신의 공식적인 작품 번호 2번 피아노 소나타를 하이든이 참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연주로 발표하면서 그에게 헌정했다. 그러나 이 제스처에 대해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라기보다는 예의상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래도 파파 하이든은 베토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관대하게 애정을 베풀었다. 반면 베토벤은 스승의 높은 명성과 재능이 독창적 작곡가가 되려는 자신의 앞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이든과 비견되고자 하는 경쟁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감정과 개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이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베토벤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후 베토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1808년 하이든의 7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빈 대학 강당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연주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하이든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하이든 만세를 외쳤다. 당시 빈 음악계의 최고 명사였던 베토벤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하이든에게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나서야 스승의 은혜를 깨달은 것일까? 그래도 제자는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그렇게나마 스승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 속에 담아야 할 그것. 주대창. 달콤하되 결코 가볍지 않은 숙명적 승화의 사랑. 진지한 음악의 대명사인 베토벤 음악에서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 덜어있다. 이를테면 노래 부드러운 사랑, 그대를 사랑해, 아델라이데, 멀리 있는 연인에게, 피아노 소나타 월광 등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은 가사의 내용이나 곡의 느낌 또는 헌정자와의 관계 등에서 남녀의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앞에 두 노래들은 20대 중반, 멀리 있는 연인에게는 30대 초, 월광 소나타는 30대 중엽대의 작품이다. 베토벤이 노래 가사로 사용한 시를 보면 그가 생각한 사랑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첫째 것은 간절한 몰입적 사랑이며 둘째 것은 고귀한 도달할 수 없는 상징적 사랑이다. 그리고 셋째 것은 마치 앞에 두 가지 요소를 섞어 놓은 것처럼 내면적으로 승화된 사랑이다. 베토벤 음악의 전체 컨셉트가 심오할 뿐 부분적으로 보면 그의 음악에도 사랑이 넘쳐 흐른다. 아름다움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충분히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에 속한다는 느낌의 기악곡들이 많다. 그의 20대 말 및 30대 초에 작곡한 두 개의 바이올린 소품 로맨스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준다. 음악사에서 로맨스는 북쪽의 무겁고 우울한 발라드에 대비되어 남쪽의 가볍고 발랄한 느낌을 소화하는 음악 장르의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로맨스 2번은 실제 그러한 느낌을 전할 때 자주 연주되고 청취된다. 30대 전후에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스프링도 그 계열에 속한다. 그의 중후한 작품에도 사랑스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의 제5번 교향곡은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분위기를 가진
절대음악의 진수에 속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곳곳에는 무겁고 웅장하다는 느낌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느낌의 아늑하고 포근한 소리가 함께한다. 어쩌면 그의 삶은 그의 음악처럼 사랑이 넘쳐 흐르면서도 사랑으로 전체의 구도가 잡히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의 인생에 펼쳐진 사랑을 조망해 보면 곧 그의 음악 구성과 유사한 면을 발견한다. 마치 그의 오페라 피델리오에서 여자 주인공 레오노레와 그의 남편이 나눈 사랑처럼 그는 부분적으로 달콤하되 전체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숙명적 승화의 사랑을 추구했다. 낭만주의 관점에서 예술, 특히 추상성이 강한 음악 예술을 묘사할 때 그것은 자주 사랑에 견주어진다. 심지어 바그너는 음악을 곧 사랑이라고까지 주장한다. 18세기 후반 이후 고귀한 음악을 설명하는 일이나 그러한 성격의 사랑을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일은 낯설지 않았다. 음악이 본질적 감성 표현에 장점이 많은 예술이며 사랑 역시 그러한 계열에 속한다고 보면 그러한 비유는 당연한 결과다. 우선 사랑에서 중요한 사항은 개념적 언어의 틀 속에 잘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언어가 멈춘 곳에서 음악은 시작한다는 하이네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베토벤의 사랑 편지, 불멸의 연인에서 베토벤도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고 고백한다. 베토벤의 사랑은 오직 베토벤의 음악으로 베토벤은 여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여러 여자가 베토벤을 사랑했다. 그들이 나눈 사랑은 음악처럼 언어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음악과 그의 사랑은 닮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갔다. 다음은 그가 아직 청각장애에 직면하지 않은 비교적 건장할 때의 이성교제 상황이다. 왜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을까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을 말이 없네요. 누가 당신에게 말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지요. 오직 음들로만. 편지 1805년. 이러한 사랑은 베토벤의 음악처럼 곧 이타적인 사랑이 되면서 그에게서 소유의 사랑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그의 음악이 그러하듯이 그의 사랑도 자신만을 위한 또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사랑이길 원치 않았다. 그것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을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자존심이 강한 베풀고 봉사하려는 이성 교제였다.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면 적어도 너와 내가 모두 행복하자 정도의 사랑이다. 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 나 때문이라면 기꺼이 잊어라 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그의 주변 여자들이 베토벤을 치사하다고 또는 무례하다고 여기지는 않았겠지만 결혼 등의 현실적 결과로 이끌 실행력이 약한 남자로 여겼을 가능성은 높다. 위 편지의 수치인이었던 요제핀의 백작 부인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를 보면 너도 조금이나마 행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만 이익 보니까 하는 베토벤 특유의 배려 정신이 드러난다. 오래오래 오래도록 우리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그대는 정말 고상하고 정말 상호적 존중과 오정을 일궜지요. 또한 정말 많은 일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대단한 유사성이 있어요. 오, 그대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군요. 그대의 가슴이 나를 위해 뛰기를. 내 가슴은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그대를 위해 뛸 것이요. 사랑하는 요제핀네, 잘 보내요. 그럼에도 나는 그대가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무 이기적이 될 테니까요. 편지 1805년. 베토벤은 영혼의 교감이 있는 사랑을 우선했다. 자신의 예술가적 사명을 이해하고 일상의 작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천사 같은 여자를 원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상대와 짝을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베토벤은 자신의 처지보다 월등히 높은 지위의 여자들을 만났으니 그러한 요구를 동반한 관계가 순조로울 리 없었다. 평민 신분이었지만 상류층의 여자들을 사귄 까닭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양보하면서 그는 사랑했던 여인들과 물리적으로 소원해졌다. 일부 여인들은 그럼에도 평생 베토벤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외로움은 베토벤의 몫이 더 컸다. 앞에 요제핀네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베토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토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죄책감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바람을 채워줄 가정을 가졌고 베토벤은 궁핍한 생활 및 병마와 외롭게 싸우며 자신의 삶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갔다. 베토벤의 사랑이 당시 사회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바라는 여자는 당시 상황에서 상류층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 베토벤은
그런 계층의 여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베토벤보다 더 국제적 유명세를 탔던 모차르트도 귀족의 버금가는 살림살이를 유지하려다가 결국 파산을 맞은 격이었다. 가정부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버거웠던 그에게, 그리고 소년 가장으로 시작해 나이 든 후에도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여념이 없던 그에게, 더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조카의 양육권에 올인했던 그에게 어느 귀족 부인이 시집 올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이미 결혼에 자녀를 둔 미망인이라면 여자 자신의 사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의 신분 문제가 걸려있는 일이었다. 오늘날이나 당시에도 자녀들의 사회 계층이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사후에 유서와 함께 발견된 불멸의 연인의 주인공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또는 공개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남았을 것이다.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나.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해. 그것도 완전히 정당하게. 그대와 함께하는 내가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그대가 그러해. 그런데 그대는 내가, 나, 그리고 그대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나 봐. 우리는 완전히 하나일 거야. 그대는 이 아픈 삶을 나보다는 적게 느낄지 몰라. 그대 힘들어하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여. 지금 알기로는 편지를 일찍 붙여야 할 것 같아.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우편물이 여기에서 칼스바트로 간다네. 그대가 힘들어하는데, 아,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나와 함께 있는데, 나, 그리고 그대와 함께 이루어낼 거야. 내가 그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삶일까? 그래, 그대 없이는 나는 눈물이 나. 그대가 아마도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내 첫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대를 더욱 사랑해. 아, 신이여. 이렇게 가깝다니. 이렇게 멀다니. 그것은 정말 천상의 건물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은. 그러나 또한 그렇게 견고하지. 하늘의 요새처럼. 침대에서 이미 그대에 대한 생각이 밀려오네. 나의 불멸의 연인이여. 여기저기 기쁨이 있어. 그러다가 다시 슬픔이 운명을 기다려. 그것이 우리를 허락할지. 그대와 함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어. 그래, 나는 결정했어.
먼 곳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기로 내가 그대의 품 안으로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대 곁에서 나를 아주 편안하게 머물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영혼을 그대에게 둘러싸여 정신의 세계로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오 신이여, 왜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 내 삶은 빈에서나 지금이나 고달픈 삶이네. 그대의 사랑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동시에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 천사여, 방금 알아보니 우편물이 매일 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만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대가 편지를 곧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안하게 있어. 우리의 존재를 오로지 편안하게 음미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편안하게 있어. 나를 사랑해줘. 오늘, 어제, 눈물과 함께하는 그 어떤 그리움, 그대를 향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잘했어. 영원히 그대의, 영원히 나의, 영원히 우리의. 편지 1812년. 베토벤이 열정적이어서 이성과의 사랑도 화통하게 했다고 일부 전해지지만 자기 성찰이 강한 그의 품성대로 그는 결국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했다. 젊은 시절 몇 명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것은 그에게 큰 행복이었음을 인정하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에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여인들이 그의 여자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여자보다는 예술에 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성과의 사랑이 음악 창작보다 후순위에 놓였다. 하지만 불멸의 연인의 편지를 유서와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간 것에서 보듯이 그는 진실한 사랑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다. 그리고 사랑을 하던 시절에는 그것이 음악 창작에 동기를 부여한 면이 있다. 그의 음악처럼 고상했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역시 그러한 그의 음악을 접해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 그의 음악.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자신이 추구한 진솔한 삶에 사랑을 담아야 한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운명 대신 창조, 절망 대신 희망의 품으로. 주대창.
평범한 베토벤의 비범했던 삶의 열정. 베토벤의 인생 절정기는 언제였을까?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자신의 삶의 어느 때를 최상의 시절이라고 여길까? 삶에 대한 그의 성찰은 그의 전체 삶이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 창작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황금기를 추적해 본다면 가장 고난스러운 때, 절망을 거듭한 때가 단연 돋보인다. 물론 그 시기는 절망의 시기였다기보다 절망 극복의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서 고통, 절망, 극복, 환희는 하나의 원을 형성한다. 베토벤을 일반적 음악 청취자라는 시각에서 설명한다면 그는 위대한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다. 그가 삶의 의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펼쳤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또는 호의호식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베토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의 음악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고통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음악을 창작할 수 있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음악의 위대성이 작품 탄생 과정에 종속될 수 있으나 작품 완결성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작품의 기준은 그 작품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작곡가의 인생과 그 작품의 위대성에 필연적 상호 이행성이 존재한다면 모든 명곡은 고난의 결과여야 한다. 같은 이치에서 작곡가의 모든 고난은 좋은 작품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구상의 삶에서 그런 도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서 베토벤은 매우 특이한 점을 지닌 흔치 않은 음악가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음악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들을 음악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음악의 모인 초점을 조금만 확대하면 그가 음악가라기보다 철학가적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비록 음들을 다루는 음악가였지만 음악으로 철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에게 적절하다. 그런데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베토벤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변 사람과 같은 존재다. 사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함에서 삶을 배우는 것은 동질감이 떨어지고 그것은 언젠가 회의론적 시각을 불러올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베토벤이 눈물도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음악 작품을 남겨도 그의 삶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음악이 아니라
음악 속의 그 삶이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삶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위해 그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할애한 사람이다. 그의 뛰어남은 바로 평범을 비범으로 반전시킨 대목에서 출발한다. 베토벤은 당시의 흔한 평민의 환경에서 자랐고 매우 가족적이었으며 음악으로 돈을 벌어 삶의 질을 높이려던 직업인이었다. 가난에 시달렸고 크고 작은 가족사에서 아픔도 많이 겪었다. 진정한 사랑을 원했으며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고 결혼을 원했으나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신체적, 정신적 단점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가 가진 것들의 대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만 비범한 것이라면 바로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격조 높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일 것이다. 음악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쓴 이덕희는 그의 왜 베토벤인가에서 다음과 같은 헌사를 베토벤에게 보낸다. 고독이 절정에 이르면 언어를 잃는다. 언저리까지 꽉 차오르는 절정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음악. 내 유일한 벗이요 반려이며 삶의 동반자. 그대 음악이여.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노니 음악은 정녕 내 삶의 교향곡의 라이트 모티브였음을,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위대한 순환자 베토벤이 있었던 것이다. 이덕희 5쪽. 운명을 이기는 길. 그것은 불굴의 삶. 이 세상에 순환자는 많이 있다. 우리가 베토벤을 존경하는 것은 순환에 굴복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불굴이다. 우리가 아는 인생의 좋은 스승들은 그 어느 누구도 닥친 고난에 쓰러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삶에서 역경이 존재함을 전한다. 순풍만 부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듯이 언뜻 장애물처럼 보이는 또는 실제로 장애를 만드는 다양한 바람들이 존재한다. 어쩌면 그 장애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한 첫걸음일 것이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있어야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드러난다. 그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우선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은 베토벤의 삶에서 분명해 보인다. 베토벤에게서 그 목적은 보편적 인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열정은 아름다운 것처럼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 열정이 착함으로 승화되어야 함은 인간의 희망사항이지만 증명하거나 담보할 길은 없다. 이것은
개인에게의 선택의 문제다. 이성적 집단은 위대한 스승을 선택하는데 그 역량과 업적의 정도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포괄하는 목적 지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베토벤의 삶이 현대의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적 지향성을 자신의 직업에서 정제된 열정의 형태로 전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목적 지향의 삶을 주저함 없이 구현하게 한다. 그 정제된 열정의 방식이 바로 그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그의 음악은 그의 삶의 복사본, 아니 그 자체다. 이 일체성이 우리가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다. 앞의 인용문에서 이덕희는 베토벤의 음악과 관련해 고독과 순환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 관계에 있다. 절망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에게 매우 고독한 것이다. 자기 편이 없다는 것, 닥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 순환 아닌가.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데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개별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소위 의지할 것이 있어야 그것을 디딤돌 삼아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베토벤의 절망은 운명으로 표현된다. 절망 상태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운명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났다고 보는 것이 흔한 상황 진단이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왜 운명적 절망을 안게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근원적 답을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한 조합이 하필 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한탄이 앞서기 때문이다. 만약 죽음 직전에 자신의 삶을 반추할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마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라고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찌하랴. 말 그대로 운명이지. 베토벤에게 절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곧 운명을 거역하거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명의 범위를 벗어난다. 운명이 없거나 운명은 스스로 만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베토벤은 특이하게 운명을, 그것도 절망적 운명을 수용하고 설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셈이다. 마치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그는 처절하게 운명과의 전쟁을 치른다. 나는 운명의 복수를 할 것이다.
그것은 나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 편지 1801년. 이러한 태도는 상투적 표현이거나 실제에서 무모하게 들릴지 모른다. 음악가로서 청각을 상실해가는 시점에서 그가 청각 상실을 이끈 운명에게 어떻게 복수한다는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나의 상황을 조합해 보자. 당시 베토벤에게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추측컨대 월광 소나타를 헌정한 줄리에타일 것이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도 넘기 버거운데 청각을 상실한 음악가라는 인식은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멋있는 로맨틱한 삶은 자취하더라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모까지 고려하면 그런 처지의 자신이 한없이 미웠을 것이다. 운명을 탓할 만도 하다. 절망을 환희로 바꾼 승리자 베토벤에게 박수를. 베토벤의 절망 극복 방법은 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청각 상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했고 또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쓰러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결국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 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소명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직성이다. 소명의식은 삶의 명분이다. 흔히 명분은 거시적 이익이며 신뢰는 단기적 이익이라고 한다. 거시적 이익이 없으면 단기적 이익의 성격이 모호해진다. 이것이 정말 이익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시적 이익의 테두리 내에서만 단기적 이익의 축적이 가능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베토벤은 이러한 구도의 창작 활동으로 다가오는 운명적 절망을 운명적 환희로 바꾸었다. 베토벤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때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인식은 그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판단할 때 희망의 끈을 놓는다. 절망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내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가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서 1802년. 정직성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대응을 가져온다. 우선 베토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음악이라는 예술임을 재차 확인한다. 음악 창작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쌓는다. 그가 남긴 글에는 청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절규가 종종 나타난다. 청각 상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을 때 그는 단안을 내린다. 듣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비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악에서도. 그러므로 그의 후기 음악은 뛰어난 음질을 가진 음악가의 작품이 아니라 귀머거리가 지은 작품이다. 귀머거리의 작품을 들을 때 음감을 논하면서 듣는 것은 무의미한 면이 있다. 따라서 베토벤의 음악을 보다 정직하게 들으려면 영혼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소명의식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내면의 즐거움, 즉 환희는 절망 극복의 결과이며 또한 수단이다. 그는 힘든 절망의 세계를 환희를 통해 날아가고자 했다. 그는 삶에서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절망을 불러오는 낮은 단계의 현실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다. 밖으로부터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자신 스스로 내부에서 그것을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런 정신 세계에서 비로소 환희가 가능하다. 가난, 전쟁, 폭력, 차별 속에서도 베토벤 방식의 의미 부여하기는 가능하다. 너는 너를 위한 인간일 수 없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의 예술, 너 스스로에게 더 이상 행운은 없다. 오 신이여, 저에게 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무것도 저를 삶에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기, 대략 1812년에서 18년. 베토벤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박수를 치게 친구들이여. 코미디 극이 끝났다네. 그의 비서였던 쉰들러의 전원으로서 정확한 시점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정황상 대체로 인정되는 발언이다. 이 문장은 고대 로마의 연극 공연의 말미에 쓰였던 말이다. 그래도 인생은 즐거워. 나는 나름 나의 임무를 완수했네 정도로 들린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고상한 삶의 가치를 더 높였다. 운명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그에게 결코 절망을 안기지 못했다. 그는 운명 대신 창조를 택했고 절망 대신 희망을 얻었다. 자기 자신에 충실하라는 말은 현실에 안주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자기 자신이 끊임없는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운명을 상대로 싸운
그리고 절망을 환희로 바꾼 승리자 베토벤에게 박수를 보낼 만하다.